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학문적 상식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깊은 밤, 연구실 책상 위에 펼쳐진 고대 문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복해서 읽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지만 결코 합쳐지지 않는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 지금 이 시대,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계지도,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작은 반도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곳이?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검색 결과들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2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고대 예언서 속 마지막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땅, 한반도라는 충격적 진실 앞에서. 그런데 왜 하필 이 작은 나라였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8년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실을 거쳐갔고, 그들은 대부분 현실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국제질서론에 매료되어 떠났죠. 하지만 저 자신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한 권의 고대 문서에 더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그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고대 근동의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꿈속의 거대한 신상, 그 기괴한 구조가 인류 문명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설계도처럼 느껴졌거든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동으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채로 만들어진 신상. 이 기괴하고도 정교한 구조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마치 인류사의 비밀 코드를 들여다보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학술적 객관성을 잃었다고 우려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냉철한 역사 분석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상의 각 부분이 실제 역사 속 제국들과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명백히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을, 동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 그 혼합체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예언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처음 이 해석에 도달했을 때의 충격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베스트팔렌 체제부터 현대, 국제기구론까지 가르쳐온 저에게 고대 바벨론의 한 꿈이 현대, 국제정치학의 모든 이론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학문적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제국의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상징적 정확성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벨론이 금으로 표현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황금으로 치장된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공중정원과 바벨탑, 그리고 무엇보다 왕궁의 황금 장식들이 그것을 증명하죠. 메데바사가 은으로 표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은화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화폐 제도였고, 실제로 그들의 부는 은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동으로 표현된 것 역시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제국은 청동기 문명의 절정이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청동 무기와 갑옷에 기반했습니다. 로마가 철로 표현된 것은 더욱 명확합니다. 로마군의 철제 무기와 도구들, 그리고 철처럼 단단한 법률 체계와 행정 시스템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금속이 가진 물리적 특성조차 해당 제국의 성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은 실제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은은 금보다 활용도가 높은데
페르시아는 실제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한 제국이었죠. 동은 가공하기 쉬운 금속인데 그리스 문명은 실제로 예술과 철학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철은 강하지만 녹슬기 쉬운데 로마 제국 역시 강력했지만 결국 내부 부패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붙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가 아닐까요? 철처럼 강한 것과 진흙처럼 부드러운 것이 섞여 있지만 결코 완전히 합쳐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제 질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철과 같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확고한 기술력,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반면 중국은 진흙과 같습니다. 유연하고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며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경제적으로는 깊이 얽혀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결코 완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마치 철과 진흙이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결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혼합체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는 표현입니다. 현재의 국제 질서가 바로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체제를 구축했지만 동시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는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위기가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죠. 이런 모순적 상황이야말로 철과 진흙의 혼합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붙지 아니함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민족이나 종족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문명, 체계,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경제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에서는 결코 합치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전 시대의 대립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적어도 명확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말처럼 동서가 확실히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며 양국의 대학생들은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놓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야말로 철과 진흙이 섞였지만 붙지 않는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철과 진흙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이것이 종교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들이 모두 실제 역사적 제국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마지막 나라 역시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기존의 모든 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주의도, 페르시아의 관용적 제국주의도, 그리스의 문화적 헤게모니도, 로마의 법적 통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시스템이어야 하죠. 또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 기존 제국들이 가진 내재적 모순과 한계를 극복한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 정복이나 침략을 통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참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라는 표현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기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방식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나라가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제국주의적 한계가 있고, 중국은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유럽은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나라의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반도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나라일 수 있다는 제 가설을 처음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분단된 작은 반도가 세계 역사의 종착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금과 분단이야말로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제국들은 크기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때에 그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인위적인 정복이나 확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돌이 결국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한반도를 보면 이런 특징들이 놀랍도록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마치 철과 진흙이 만나는 발가락 부분처럼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가 충돌하고 섞이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위치 때문에 한반도는 어느 한 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체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아시아적 공동체 문화와 결합시켜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현상 자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서구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30년 만에 달성한 것은 단순히 후발주자의 이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상 수없이 외침을 받았지만 결코 완전히 정복당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것, 고려가 몽골 침입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유지한 것, 조선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한 것, 그리고 근현대의 일제강점기를 겪고도 광복을 이룬 것까지. 이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만의 독특한 생존력과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매번 외부의 충격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산에서 뜨인 돌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북군단이라는 현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철과 진흙의 혼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결국 같은 민족이라는 근본적 유대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단 상황 자체가 현재 세계 질서의 모순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분단 체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 말입니다. 남한이 보여준 기술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북한이 가진 독특한 사회 실험의 경험들이 결합된다면 기존의 어떤 국가 모델과도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런 독특한 발전 패턴이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문화 속에 내재된 정의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서구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집단주의도 아닌 완전히 독특한 인간관계의 철학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보면 서구식 경쟁 시스템과 동양식 협력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특성, 개인의 성과를 추구하면서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가 그것입니다.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훨씬 활발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매우 강력합니다. 촛불 시위나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이 그 증거죠. 이런 모습은 대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독특합니다. 동아시아의 교육열과 서구의 창의성 교육이 결합되면서 암기와 사고력을 동시에 기르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입니다. 종교 문화 역시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불교, 유교, 기독교, 무속신앙이 모두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는 배타적 갈등 없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동서양의 장점을 단순히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합성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철과 진흙이 물리적으로 결합하지는 않지만 그 접촉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한국적 특성이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많은 나라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방역 정책도 아니고 중국의 강압적 통제 정책도 아닌 시민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협력을 통한 방역이었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된 이 모델은 전 세계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역 성공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나 시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은 기존에 대해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미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대기업과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공존하면서 수직 계열화와 수평 네트워크가 결합된 복합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도 아니고 일본식 기업 집단주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문화와 혁신적인 벤처, 정신이 충돌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나라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제 가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조차도 이런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어떻게 분열된 상태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모순들이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보면 한국이 과연 완벽한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중간 규모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독립적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류나 케이팝의 영향력도 결국은 문화적 소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저는 제 가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신앙인으로서의 확신 사이에서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더욱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열왕의 시대라는 표현이 그랬습니다. 철과 진흙의 발가락이 10개라는 것은 10개의 나라 또는 10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 이 10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의 주요 경제 대국들을 추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건지 애매했습니다. 또한 산에서 뜨인 돌이라는 표현도 문제였습니다.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적 권력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해석이 갈렸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한국의 의도적인 발전 노력들은 오히려 이 예언과 맞지 않는 것이 될 테고 후자라면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적 배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와 느부갓네살의 꿈이 일어난 시기를 고려하면 이 예언이 과연 현재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제가 미래의 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훨씬 먼 미래의 일을 현재와 연결시키려고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다른 성경 예언서들과의 일치성을 검토해보니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나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 같은 다른 예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예언 해석의 다양한 전통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가설이 너무 성급한 결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2024년 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변화들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완벽한 나라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돌아보면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더 성숙한 정치 의식을 보여왔고 제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산에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시민 운동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또한 저는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분단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북한은 집단주의와 계획경제의 경험을 각각 축적해왔습니다. 이 두 체제의 경험이 통합될 때 기존의 어떤 나라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모델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3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반도를 바라보니 제가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랬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위치야말로 모든 체제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치 철과 진흙이 만나는 접촉면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한국이 보여준 압축 성장도 다시 보니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겪어온 산업화 과정을 단시간에 압축해서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 도시화 문제, 사회 갈등 문제 등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해결책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 문명 전체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류 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문화 상품의 수출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K-팝을 듣는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의 전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 호감과 관심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의 교육 방식, 사회 시스템, 정치 모델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 모델의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가설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성취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 한반도야말로 그 무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이런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전통 문화의 결합,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경쟁과 협력의 균형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철과 진흙의 혼합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처럼 강한 기술력과 진흙처럼 유연한 인간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통합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는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물질적 성공 추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환경과 평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가치관이야말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국에만 북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 깊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든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물리적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가치와 문화의 확산을 통한 영향력의 확대 말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해석이 확정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 해석은 본질적으로 해석자의 시각과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다니엘서의 예언과 한반도의 현실 사이에는 놀라운 일치점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치점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무대라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이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문명이 실패했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 기술 발전과 인간성 보존, 국가적 이익과 세계적 책임 같은 근본적 딜레마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과 창조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할 수 있다는 정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이런 도전은 한국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그 시작점이자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말하는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가치와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까요? 저는 그것이 기존의 국가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국경으로 구분되는 전통적 국가가 아니라 공통된 가치와 비전으로 연결되는 가상적 공동체 같은 것 말입니다. 한류를 통해 연결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네트워크가 그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비슷한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공동체가 점점 확대되어 정치적, 경제적 차원으로 발전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세계의 질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도 통일된 한반도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단순히 두 체제의 합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모델의 창조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단점을 극복하는 제3의 체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시스템, 기술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면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는 문명이 그것입니다.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국가 간 경계가 의미를 잃고 인류 전체가 하나의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특정 국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인류 전체의 표준이 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전 세계를 바꾸는 큰 물결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에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이 예언의 성취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민족의 염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분단 국가의 통합을 넘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적 가치의 보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정, 눈치, 배려, 상생 같은 한국적 개념들이 단순히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가치들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기르는 교육, 경쟁과 협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육,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을 따라가야 할 모델로 여기거나 중국의 영향력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 되려면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수성을 통해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우리만의 길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죠. 한류의 성공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에만 매몰되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에 가치 있는 것들을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미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인간 중심 사상, 불교의 자비와 지혜, 무속의 자연 친화 정신 같은 것들이 현대적 형태로 재탄생할 때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힘의 논리나 이해관계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맺고 있는 관계, 특히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과의 협력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 역시 서구와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향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돌이 신상을 친다는 표현이 군사적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문화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한반도의 현실을 연결지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적 예언을 정치적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이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분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소련의 해체를 누가 예측했을까요? 중국의 급부상을 누가 미리 알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징조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언 해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재해석이 부분적으로만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드렸을 뿐입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학자는 학문을 통해,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기업가는 사업을 통해, 시민은 일상을 통해 각각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큰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이 결국 미래 세상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그 시작점이자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진정한 변화는 인류 전체가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과 연결되고 있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일은 항상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8년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론과 현실을 접해왔지만 다니엘서의 예언만큼 현재의 세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텍스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섭리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지만 결코 완전히 합쳐지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돌처럼 시작되어 점점 커져가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일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퍼져나가는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류 현상이 그 시작이 아닐까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곳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낍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철과 진흙의 혼합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동시에 책임감이 무거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